대한민국에서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자책을 안겨주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무리해서라도 매수했다면 지금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뒤늦은 계산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소위 영끌을 통해 강남에 입성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감당하기 힘든 대출 이자로 인해 일상의 평온을 잃고 허리가 휘어가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매달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만 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삶의 질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모순적인 현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 매수 대신 전세를 택하고 남은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부동산 소유자보다 더 큰 자산을 일궈낸 영리한 투자자들의 사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강남 입성이 무조건적인 정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지에 대해 우리는 오늘 차가운 데이터와 현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예전처럼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당시 120원 수준이었던 달러 대비 환율은 현재 1,450원대까지 치솟으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음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돈의 가치가 달러와 비교했을 때 불과 몇 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발해버린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의 구매력 또한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꼬박꼬박 쌓이는 이자에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이를 달러로 환산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자산 가치가 하락한 뼈아픈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성실히 일하고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했던 소중한 시대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급을 저축하는 속도가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 상승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에 밀려버린 시대입니다. 특히 신혼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2030 세대들은 끝없이 오르는 집값 앞에서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마저 포기하고 싶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7년 전부터 성실하게 적금을 부어온 사람들에게 당시와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허망한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 수치는 분명 늘어났지만 정작 그 돈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과 서비스의 질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서글픈 고백 말입니다. 2019년에 17영원이면 충분했던 치킨 한 마리 가격은 어느덧 2만 원을 훌쩍 넘겼고 커피와 외식비 등 모든 생활 물가가 매일같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하는 동안 은행 이자가 겨우 2%에 머문다면 우리는 저축을 하면 할수록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남들보다 아끼고 부지런히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이 억울한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더욱 속상한 사실은 같은 기간 현금 대신 금이나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3배 넘게 뛰어오르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실한 저축가와 과감한 투자자 사이의 자산 격차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졌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자산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뜻하는 통화량 지표인 ME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무려 50% 넘게 급증한 반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고작 12%에서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덩치가 100만큼 커질 동안 돈은 150만큼이나 풀렸다는 뜻이며 결국 돈의 희소성이 사라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미국 또한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무엇보다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축통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날수록 원화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빠르고 위태롭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푼 것이 무조건적인 실책은 아니었으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릴 뻔했던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의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없었다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은행 예금이 무조건 손해라는 주장도 경계해야 하며 2022년 금리 인상기처럼 주식시장이 20% 이상 폭락할 때 원금을 지켜준 것은 결국 예금뿐이었습니다. 투자의 결과론적인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아파트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2019년부터 2025년 말까지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대략 70%에서 80% 사이의 놀라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며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 100% 가까이 폭등한 곳이 있는가 하면 역삼동 구축 단지 중에는 50% 미만에 그친 곳도 허다합니다. 같은 강남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데 서울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욱 잔인하게 전개됩니다. 올해 통계를 보면 송파구 아파트 값이 20% 가까이 치솟는 동안 도봉구는 겨우 1~2% 상승에 머물며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20배가 넘는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어디를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한 도시의 운명을 갈라놓는 거대한 사회적 단층선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첫 번째 근거로 서울 핵심지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꼽으며 재건축과 재개발 지연으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돈의 가치가 이토록 빠르게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강조합니다. 강남이 가진 독보적인 학군, 완벽한 인프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환경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탄탄한 대기 수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주장 또한 매우 날카로운데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인 30억 원은 서울 전체 평균인 10억 원의 3배에 달해 이미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DSR 대출 규제는 예전처럼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영끌의 사다리를 사실상 걷어차 버렸으며 이는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집을 사줄 세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강력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넓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과 글로벌 자산들이 어떤 수익률의 궤적을 그렸는지 냉정하게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2019년 초 온스당 1,300달러에서 현재 4,500달러를 돌파하며 3배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금 투자자들이 거둔 실질 수익률은 30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서학개미들의 성지인 나스닥 지수 또한 2019년 초칠 0포인트 선에서 현재 23 0포인트를 넘어서며 기술주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나스닥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분과 환차익을 동시에 거머쥐며 원화 환산 시 최소 250%에서 300%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역시 이 100선에서 출발해 현재 400선에 도달하며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내 기술주 못지않은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80% 내외의 상승을 보인 강남 아파트는 금이나 나스닥과 비교하면 수익률 면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셈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거주라는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전세나 월세를 통해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자산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 불리는 레버리지는 적은 내돈으로 큰 자산을 굴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감당해야 할 손실과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DSR 40% 규제는 연봉 1억 원의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대출 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꽁꽁 묶어버리는 강력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5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만 2억만 원, 원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주거비로 증발해버리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수십억대 아파트 소유자일지 모르나 매달 닥쳐오는 원리금 압박에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하는 하우스 푸어의 비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부터 재산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겹겹이 쌓인 세금 그물망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처럼
고가 자산은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표면적인 시세 차익과 실제 손에 쥐는 순수익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수익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KRX 금 시장을 통한 금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부동산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올인이지만 강남 아파트는 그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 구조적으로 올인을 강요합니다.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18억 원 이상의 순수 현금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대출을 통한 자산 증식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이미 부를 가진 자들만이 강남이라는 폐쇄적인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돌아보면 1989년 당시 도쿄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강남을 방불케 하는 광기설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쿄의 전체 땅값을 합치면 미국 본토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거품은 한계치까지 차올랐습니다. 긴자 거리의 한 평당 가격이 현재 환율로 약 10억 원에 달하며 일본인들은 도쿄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자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최고점 대비 무려 87%나 폭락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또한 반토막이 났으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그 시기에 무리해서 집을 샀던 이들은 평생을 대출 원리금만 갚다가 노후를 맞이하는 비극적인 삶의 궤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며 강남의 실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과거 일본인들도 똑같은 확신을 가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독 강남만이 독주하는 현상은 부유층의 자금 집중과 더불어 교육, 인프라, 일자리가 한 곳에 쏠린 기형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한 이들이 강남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5.5배에 달하며 부동산 자산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타인의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강남에 입성했다고 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자산 증식이 아닌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분명 매력적인 도구이나 하락장이 시작될 경우 내 자산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리가 과거보다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출 이자 부담은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월급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건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한 우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금, 달러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시야를 넓혀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집은 한번 매수하면 장기간 보유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1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2019년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이 보여준 성과는 원화 가치, 하락 방어와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훌륭한 대안임을 증명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한국 경제의 변동성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며 글로벌 우량 기업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해외 투자 역시 환율 변동과 세금 문제,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지수라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금이 충분하여 대출 비중이 낮고 강남권 출퇴근이나 자녀 교육이라는 실질적인 거주 목적이 분명하다면 강남 입성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가용자산의 7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거나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강남을 사지 않으면 거지가 된다거나 지금 사면 무조건 물린다는 식의 자극적인 유튜브 조회수 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내 지갑 사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단을 넘어 우리 가족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행복을 갖고 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경제는 환율
450원대, 기준금리 2점, 5% 동결, 그리고 1% 안팎의 저성장 기조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만 오르고 외곽 지역은 정체되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실거주자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코스피사 100선을 기록하고 나스닥과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정부가 푼 유동성이 신용등급이 높고 이미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격차를 더욱 벌려놓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적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2022년의 뼈아픈 교훈처럼 과도한 빚을 낸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순식간에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의 성패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찾아와도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강남 아파트가 20% 폭락했던 사례처럼 경제는 항상 사이클이 있으며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장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관하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주식이나 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체력을 기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며 세상의 어떤 전문가도 미래의 가격을 완벽히 맞출 수 없기에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는 현금 보유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으며 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내 월급 대비 매달 지출되는 대출 이자의 비율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자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어서고 있다면 경고등이 켜진 것이며 50%를 초과한다면 지금 당장 자산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유행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소득, 나의 저축, 나의 가족 상황에 맞춘 의사결정만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민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